오늘 10주차고 평범과 비범은 공존한다라는 제목, 꼭지의 제목으로 안에도 이런 꼭지가 있죠. 이야기를 하고 오늘 10주차 124에서 140페이지까지 발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 몰입하기라는 꼭지가 있죠. 제가 한 문장이 뽑혔던 것은 124페이지에 숟가락을 조각하고 있는 그 순간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거리 풍경에 대해서 단 한 줄이라도 언급해보라. 좋은 훈련이 될 것이다. 예, 여기에서 세부 묘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세부 묘사라면 되게 좁은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숟가락을 조각하는 순간도 그 순간에 창문 밖에 있는 거리 풍경이나 하늘의 어떤 모양 이런 걸 한 줄이라도 언급하면 훨씬 더 좋은 글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묘사와 동시에 하늘색이 어떤지도 한번 표현해보라라는 그런 의미고요. 또 여기 124에서 125페이지에 행선이라는 선명상법 행선이라는 것이 나오죠. 네, 이분이 이제 불교도시고 뭐 영성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 뭐 명상 관련 책들 보면 이 행선, 천천히 걷는 명상법 이런 얘기들이 좀 많죠. 뭐 여기에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 숨을 들이마시면서 발꿈치와 발바닥에 맞닿아 있는 발가락을 들어 1인치 정도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걷는 명상법이죠. 1인치 정도 조금씩 나아가는 그런. 이렇게 느린 동작을 하다 보면 사소한 발걸음 하나하나도 온몸과 연결되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공기와 창문, 햇빛의 존재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뭐든지 느리게 명상이라는 게 결국 느리게 하는 거잖아요. 내 느린 생각을 잡아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소한 발걸음 하나도 느리게 하다 보면 공기와 창문의 햇빛의 존재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빨리빨리 하고 효율적으로 살아가기 효율성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이런 걸 제대로 못 느끼고 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이런 질문도 한번 시간이 되면 자신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어떤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지라는 질문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꼭지에 평범과 비범은 공존한다. 이 꼭지에 뭐 많은 사례들이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126페이지에 뭐 뱀춤, 애리조나 인디언 기우제 뭐 뱀을 입에 물고 있는 인디안들의 그 춤 얘기가 나옵니다. 뭐 제가 이거 보면서 저도 이제 끝없이 펼쳐진 우주나 내가 우주의 벽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 뭐 약간 반강제적으로 현상계의 삶이 너무 정교하다고 약간 의도적으로라도 한 2, 3분만 생각을 해도 저는 약간 황홀감 같은 게 빠져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세상이 정교하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우주가 정말 아주 정밀하게 설계되었다. 어떤 랜덤한 삶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자신의 영혼이 의도한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이 장을 좀 뱀춤 애리조나 여기 볼 때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의견을 넣어봤고요. 127페이지에 이 엄청나고 신화적인 의식을 내가 글로 옮길 수 있을까? 이런 뱀춤이나 이런 신화적인 생각을 글로 옮길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대한 공간, 저 바위 언덕들과 하늘을 좀 봐. 여기에 신이 있어. 여기에 신이 있다는 느낌을 어떻게 세부 묘사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문장이 나오죠. 신이 있다 이런 얘기를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부 묘사로? 정말 좀 난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 번도 해보진 않았지만 여하튼 엄청난 많은 사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갑자기 이렇게 신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냥 우주를 만든 주체가 있나 없나 라는 이런 선생님들의 의견도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127페이지에 거대한 크기를 가진 것과 현실을 벗어난 환상적인 것에도 지극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모습이 담겨있다. 여기 평범과 비범이 공존한다는 얘기는 우리 일상이 평범한 것 같지만 되게 그 안에는 비범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글쓰기 관점에서 제가 좀 이걸 좀 설명을 하면 거대한 크기의 현실을 벗어난 환상적인 것에도 지극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모습이 담겨있다. 글쓰기 관점에서 하나 제가 강의를 조금 짧은 강의를 해드리면 글쓰기에서 큰 거짓말은 통용이 돼요. 창작에서도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죠. 큰 거짓말은 독자들이나 청중들이 동의를 하는데 작은 거짓말들은 탁 잡아냅니다. 그래서 작은 거짓말에 신경을 써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큰 거짓말인 빌딩만한 고릴라가 나온 장면은 독자들은 이해해요. 어떻게 고릴라가 빌딩만큼 큰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큰 거짓말은 독자들은 이해하는데 하지만 작은 거짓말인 그게 주인공이 총을 맞고 다시 살아나는 주인공이 있다면 독자들이 공감하지 못하죠. 영화 관객들도 공감하지 못해요. 총을 맞고 어떻게 살아나니? 라고 이야기한다는. 그래서 글쓰기 관점에서 큰 거짓말을 한번 시도해보시는 연습도 해보시면 분명히 글이 훨씬 더
그 상상력을 또 자아내게 되는 힘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영성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주 어디를 가도 우리가 느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하는 수준일 거다라는 얘기. 네.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하고 느끼지만 우리가 저기 안드로메다 저 뒤편에 가도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 이 오감밖에 못 느낄 거라는 거죠. 뭔가 다른 게 있질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런 얘기 잠깐 좀 드렸고 128페이지에 뱀춤은 호피족 사람들에게는 아주 깊은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그저 살아있는 동안 치러지는 연중 행사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들은 뱀춤이 끝나면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저녁을 대접한다. 네, 이게 방금 말했던 평범과 비범이 우리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인디언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면 되게 뭐 엄청난 거고 뭐 되게 황홀한 것 같지만 이 인디언들 입장에서는 그냥 수백 년 동안 이어온 그냥 아주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상적인 삶이라는 거죠. 친구들 저녁 불러서 저녁 대접한다 이런 것처럼. 네. 깊은 의식을 치렀지만 또한 일상으로 돌아온다라는 얘기고 뭐 제가 또 의견 하나 더 달면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현자들, 엄청나게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엄청난 하루를 보낼 것 같지만 그들도 보통 사람들처럼 일상적 생활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밥 먹고 자고 고민하고 네. 뭐 현자들이라고 해서 별게 없더라는 거죠. 뭐 엄청난 하루를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네, 128페이지에 우리가 호피족의 삶과 축제만이 환상적이고 우리 삶은 평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글은 무언가가 결핍된 아주 근조한 것이 된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이미 평범함과 비범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열릴 때도 있고 닫힐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네. 세상에는 거의 이 비범과 평범이 다 같이 존재하는데 하나 현상에 우리는 보통 평범함으로 되게 치우쳐 있는 거라는 거죠. 네. 제가 128페이지는 거의 다 그냥 다 글을 옮겨놨네요, 보니까. 입에 뱀을 무는 뱀춤은 너무나 신기한 이질적 광경이지만 인디언의 관점에서는 수백 년 동안 반복되어 온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남들이 보면 아주 이질적이고 되게 뭐 이상한 것 같지만 인디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평범한 일상이라는 얘기. 129페이지에 나탈리가 또 친구가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고에 대한 일화가 또 나오죠. 근데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만약 친구가 죽었다면 내 인생마저 흔들렸을 것이다 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연결이라는 얘기. 우리는 이 지구를 위해, 텍사스를 위해, 지난밤 우리의 끼니를 위해, 생명을 바친 병아리를 위해, 각자의 어머니를 위해, 고속도로와 나무들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친절하게 대할 책임이 있다. 글쓰기를 대하는 올바른 눈이 떠질 때 우리는 세부 묘사를 개인적이고 물질적인 대상이 아니라 모든 진실을 반영시키는 것으로 다루게 된다. 네. 결국 친구가 죽었다면 내 인생마저 흔들렸을 거다. 따져보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 이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뭐 저 사람은 죽었고 나는 살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꼭 친구가 아니어도 우리 눈앞에서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는 상황을 보거나 물에 빠지는 상황을 보면 우리는 마음이 내가 죽는 게 아닌데도 마음이 막 괴롭죠. 불편하죠. 그게 그 사람과 우리가 한 뿌리에서 나와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하나의 증명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130페이지에 찻잔 하나에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 네. 이런 얘기 참 많죠. 네. 당신이 찻잔 또는 바위 언덕, 하늘이나 개미에 대한 글을 쓰고 있을 때 그 대상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그 대상들에게 선의의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사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게 되고 글쓰기를 통해 초월적인 세계로 도약할 수 있다. 뭐 찻잔 등 아주 작은 뭔가로부터 깊은 의미를 느낀 적이 있는 분들이 있죠. 어떤 작은 잡초 하나, 뭐 아스팔트에 핀 작은 잡초 하나를 보면서 생명력이 대단하다 뭐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뭔가 작은 거에서도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게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을 해석하려면 뭔가 엄청난 거를 우리가 보고 발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조그만한 개미의 하나의 행동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많은 걸 해석할 수 있고요.
뭐 그런 의미인 거죠. 작은 차차 안에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 불교에서는 이게 인드라망이라는 얘기를 쓰죠. 각각의 하나의 구슬인데 내가 비추는 구슬과 저기가 비추는 구슬, 나도 우주고 너도 우주고, 내가 너를 비추고 너가 나를 비추고, 이게 다 또 모여서 우주가 된다, 뭐 이런 얘기. 결국 하나의 모든 게 다 공통적인 게 있다, 다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131페이지에 또 이야기 친구를 만들라라는 꼭지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131페이지에 보면, 친구가 열심히 귀를 기울이면 당신은 색을 입고 싶고 악이 없는 기가 막힌 거짓말을 보태고 싶을 거다. 친구라면 10년 전 이야기를 조금 각색을 해도 일일이 따지지 않을 것이다. 뭐 글쓰기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내놓을 수 있고 자기가 이렇게 풀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다, 이런 얘기인데 좀 재밌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게 느껴지죠. 정말 타인들이 내 얘기를 집중해서 듣는다고 생각하면 좀 오버하고 악이 없는 거짓말도 보탤 때가 있어요. 약간 오버해서. 네, 그런 얘기를 이분이 이제 또 이야기하셔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그렇구나 하는 그런 거 좀 느꼈고요. 131페이지에 네가 지난달에 들었던 가장 재미있는 소문이 뭔지 알려줘. 딱히 생각나는 게 없다면 꾸며서라도 말해봐 라고 하면서, 네, 이야기를 지어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고 이런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야기 만들기는 글쓰기 훈련의 자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나 뭔가 이야기를 지어내 보시는 게 글을 쓰는 데는 좋은 훈련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또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거기서 좀 각색해서 뭔가를 좀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연습. 네. 하여튼 글쓰기뿐만 아니라 창작이나 예술이나 뭐 이런 강의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봄으로써 어떤 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무엇이 지루한지를 알게 되는 경우를 많이 제가 경험하고 있죠.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는 눈빛이 별로 초롱초롱하지 않은데 이런 얘기를 해보니 어떤 분이 눈빛이 되게 초롱초롱하는 것도 또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다라는 거. 그저 인생에서 무엇인지 일상의 단면들을 통해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빨간색 글이 좀 멋있죠. 우리가 글 쓰는 방법을 배우는 이유는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탐욕과 질투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 경탄하고 애착을 가지기 위해서다. 네. 결국 글쓰기를 통해 우리가 인생에 대한 경탄과 애착을 배운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거에 좀 공감해요. 뭔가 내가 이 글을 쓰면서 뭐 내가 뭐 높아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느린 작업을 하면 할수록 자기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야, 이게 이런 게 있었네, 이런 비범함이 있었네, 나도 좀 특이한 삶을 살았네라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줄 알았는데. 네, 그게 글쓰기가 주는 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133페이지에 또 친구의 아버지가 어떤 사례가 나오죠. 12살에 집을 나갔고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교회 돈을 횡령해, 뭐 이런 사례가 또 나옵니다. 글쓰기에서 사례가 거의 다라고 했잖아요. 70% 이상이라고. 이 친구한테는 되게 비극인데 나탈리가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줬다고 하죠. 야, 소설 쓰는데 정말 멋진 소재거리다라고. 네. 일반적인 사람들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자고 저녁에 잤다라는 얘기에 감동할 수 없죠. 이런, 정말 12살에 집 나갔고 기독교인이 됐는데 교회 돈도 횡령했다, 이런 얘기는 정말 좀 특이한 얘기고 사실적인 얘기니까 이런 얘기가 글의 소재가 되면 재밌죠. 네, 꼭 책이 아니어도 뭐 강의에서도 이런 얘기 해주면 재밌듯이. 133페이지, 말하기는 혼자서 펜과 종이만을 상대로 보내야 하는 길고 긴 창작 시간에 앞서 하는 준비 운동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 친구를 만들라는 얘기에서 말하기를 좀 많이 강조를 합니다. 말을 많이 해보셔야 글도 잘 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제가 약간 이런 질문도, 말을 잘하는 것과 글을 잘 쓰는 것, 이게 뭐가 우선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말하기가 왜 글쓰기에 이분이 말하는 준비 운동이지? 라는 생각도 한번 질문도 들었고, 말을 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 이거는 뭐 많이 느끼죠. 자신이 뭐 책 한 권을 봤는데 누구한테 말을 해보거나 강의를 해보면 딱 느낍니다. 내가 이걸 제대로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네, 그래서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뭐 유튜브로 가끔씩 찍을 때도 느끼죠. 이걸 내가 대충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말이 꼬입니다,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러니까 강의를 많이 하거나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내용 자체도 좀 정교해지고요. 정말 제가 볼 때 정말 좋은 자기계발 훈련이 말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독서 모임에서 자기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는 거나 그냥 이런 임기응변적인 질문에 어떻게라도 답해보는 게 자기 개발에 상당히 도움돼요. 보통 사람, 우리나라는 말을 많이 안 해서 그냥 다 내팽개치고 집에 가서 책만 조용히 봅니다. 근데 그분들 연습이 안 돼서 뭐 말을 해보라고 하면 전혀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보시는 게 정말 좋은 자기 개발 훈련이에요. 네. 작가는 위대한 애인이다라는 꼭지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 136페이지에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사랑하게 되는 능력이 당신 안에 있는 능력을 흔들어 깨운다. 남의 글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당신을 더 크게 해줄 뿐 절대 남의 것을 탐내기만 하는 도둑고양이로 만들지 않는다. 다른 작가가 쓴 글을 아주 자연스럽게 당신 것으로 변해가며 당신은 글을 쓸 때 그것들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남의 글을 많이 읽고 사랑하게 되어야만 글이 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좀 말을 멋있게 썼죠. 쓴 글을 사랑하는 능력이 당신 안에 있는 능력을 흔들어 깨운다. 도둑고양이로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처럼. 또 이런 질문도 왜 타인을 모방해야 자신의 능력이 살아날까?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약간 제가 한번 해본 것 같고요. 타인의 것을 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른다? 이런 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법궁사상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 지식을 집어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우리 거의 90% 이상들이 법궁사상은 우리 안에 뭔가 다 들어가 있어. 남의 것을 보는 순간에 안에 들어있는 걸 우리가 끄집어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들어있는 것이냐 아니면 없었던 것을 채워넣는 것이냐 이런 또 질문도 한번 해보고 싶었죠. 네, 137페이지에 누군가가 대단한 작품을 썼다면 그가 작품을 통해 세상을 좀 더 명료하게 만들어 준 것에 대해 당신은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 네, 누군가 멋진 작품을 썼다는 얘기는 내 마음에서 움직였다는 얘기죠. 감동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네, 아까 질문처럼 뭔가 집어넣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던 게 이렇게 폭발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감동이 내 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어떤 외부 대상을 보고 내 감동에 어떻게 보면 불이 붙여진 거죠. 네. 내 안에 있던 생각들을 다른 작가의 표현으로 불러일으킨 거라는 거. 네. 감사해야죠. 내 안에 있었는데 끄집어내지 못했는데 저 작가의 어떤 작품을 통해서 저 강사의 강의를 통해서 내가 탁 이렇게 발현했기 때문에. 137페이지 그들은 훌륭한데 나는 형편없어 라고도 하지 말고 나만 훌륭하고 나머지는 모두 형편없어 라고도 하지 말고 그들도 훌륭하고 나도 훌륭하다라고 말해라 라고. 네, 그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 그러니까 나는 잠시 그들의 경로를 따라가면서 배우면 돼 라는 문장이 나오고요. 이 얘기는 결국 분리된 존재로 여기지 말고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작품은 좋아지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너도 좋고 나도 좋아. 저 이 생각 많이 했어요. 한 1, 2년 전만 해도. 나만 훌륭하고 나머지는 모두 형편없어요. 좀 뭔가 조금 초반에 뭔가 좀 배울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어떤 외부 사람들 만나도 책을 전혀 안 읽으시다가 책을 좀 읽으시는 분들이 몇 권 읽다 보면 그 분야를 완전 깨우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감으로. 그러면서 막 누구를 막 이렇게 타박하려고 하죠. 이게 이거죠. 나만 훌륭하고 나머지는 모두 형편없어라고. 저도 그러고 있어요. 저도 아주 그냥 평범한 범부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조금씩 정말 훌륭하다 저 사람들 하는 생각이 요즘에 조금씩 들어온다는 거. 138페이지에 또 좀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술가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존재라는 생각 같은 것을 떨쳐라. 어차피 인간은 모두 누구나 고통스럽다. 자신만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이유는 없다. 보통 우리가 예술을 하거나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뭔가 초췌하고 이런 걸로 해서 고통스러운 존재라고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과감하게 이야기하죠. 인간 누구나 고통스러워. 불교에서 말하는 삶은 고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고통스럽지 예술가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서 갑자기 고통이 나와서 인간은 왜 고통스러운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현상을 넘어 사물 속으로 파고들라라는 얘기가 마지막 꼭지가 있고요. 39페이지에 1 더하기 1은 48이 될 수도 있고 벤츠 승용차나 애플파이 그리고 푸른 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진정으로 받아들여라. 제가 글쓰기 첫 시간에 또 말했던 은유하는 거죠. 1 더하기 1은 2야라고 보통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1 더하기 1은 48도 될 수 있고 1 더하기 1이 벤츠 승용차도 될 수 있고 1 더하기 1이 푸른 말도 될 수 있고 애플파이도 될 수 있는 거죠. A와 B를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다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유만 하면 그 공통점을 다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모든 것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이고 이게 글쓰기에서는 은유를 말하는 거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 139페이지에 나는 학생이다. 나는 소년이다. 나는 오아토나에 살고 있다. 나에게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시다. 이렇게 글 쓰지 말라라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쓰죠.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라라고 하면서 이분 이런 얘기를 예를 듭니다. 나는 창문에 낀 서리이며 젊은 늑대의 울부짖음이며 가느다란 풀잎입니다. 훨씬 더 진실하게 들리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6학년이고 엄마 아버지가 있고 나는 어디 살고 있다 이런 얘기는 그냥
그냥 그렇구나 이런 그냥 느낌인데 밑에 문장에서는 좀 더 진실하게 들리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보여지죠. 그래서 나도 이 문장 보고 한번 어떻게 나를 표현해볼까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면서 제가 그냥 한번 써본 겁니다. 저를. 자동차가 쌩쌩 지나다니는 도로를 느리느리 두리번 그리며 걷는 길 잃은 한 마리 개다. 네, 빛을 원하지만 너무나 큰 빛을 원해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고개 돌리지 않는 해바라기 꽃이다. 뭐 이렇게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려라. 당신이 쳐다보고 있는 모든 사물들 안으로, 거리 속으로, 물잔에 담긴 물속으로, 옥수수 밭 속으로 들어가 그대로 사라져버려라. 네. 이게 뭐 몰입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네. 대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라져버려라라는 얘기. 네. 이게 몰입된 상태죠. 뭐 지난주에도 말했나요? 뭐 마라톤 하다 보면 러너스 하이를 경험하듯이 그 순간 그냥 내가 뛰는 존재밖에 느껴지지 않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 네. 뭐 제가 이제 위대한 글을 쓰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냥 몰입하라는 얘기를 이분이 이렇게 쓴 거죠. 당신이 느끼는 바로 그것이 되어 그 감정을 태워버려라. 그 안으로 쑥 들어가라는 얘기죠.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초조함에서 벗어나 환희에 도달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어떤 감정을 잡았다거나 그 감정과 완전히 하나가 된 바로 그 순간을 냄새 맡거나 보게 되면 당신이 이미 위대한 시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뭐 그죠. 쓰고 싶은 것 그것과 자신을 일치시켜 그것이 되라는 거예요. 네. 뭐 대상을 어떤 뭐 컴퓨터에 대한 내용을 쓰고 싶다면 컴퓨터 그것과 자신을 일치시켜서 그것이 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글이 나온다. 이분 말을 하는 것처럼 컴퓨터의 냄새가 맡아지거나 뭐 그 컴퓨터의 감정이 느껴진다고 하면 이미 위대한 글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발제는 제가 여기까지 했습니다.